안녕하세요. 정태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법상의 재건축 결의와 매도 청구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이게 집합건물법에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이제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주택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 개발 사업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는데 집합건물법에 따른 재건축은 어떤 공익적인 측면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입법자들이 판단을 하고 있어서 법률적인 제한이라든지 강제 권한이 도정법하고 비교하자면 상당히 낮습니다. 법률상의 제한이 많지 않아서 사적 자치의 영역이 넓다고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또 보이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건축 거리 요건에서 보면 구분 소유권자의 숫자의 5분의 4, 또 의결권의 5분의 4의 찬성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요즘에 신탁이라는 제도가 많이 이용되잖아요. 그래서 구분 소유권자들이 구분 소유 목적물을 신탁한 경우에 이 구분 소유자의 숫자와 의결권 산정 기준을 위탁자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신탁회사로 봐야 되느냐 에 대한 실무상 논의가 많이 있는데요. 저는 법무부의 유권 해석을 비판하는 입장인데 법무부에서는 최근까지도 신탁회사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면 대내외적인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모두 이전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논리를 형식적으로 그대로 이어가면 집합건물법상의 구분 소유권자의 숫자와 의결권을 산정할 때도 신탁회사로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맞다고 볼 수도 있는데 실무상 담보신탁을 한다는 것은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했다는 것 의미보다는 담보권 실행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탁회사로 소유권을 넘긴 것이고 실제 사용 수익 처분 권한은 결정권은 위탁자에게 있다 라고 보는 것이 실무상 맞기 때문에 이 법과 관련해서도 신탁 등기를 마친 구분 소유권에 대해서는 신탁회사가 아니라 위탁자를 기준으로 구분 소유권자의 숫자와 의결권을 산정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의 유권 해석상으로는 이런 조항도 없고 하기 때문에 재건축 요건을 보는 데 있어서 현재 등기부상의 소유권 명의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신탁을 잠깐 풀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시는 방법도 있겠고요. 구분 소유권자의 숫자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두세 개 이상의 여러 개의 신탁회사로 소유권을 잠깐 나누어 놓고 진행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재건축의 결의에 서면 결의가 포함되느냐, 대법원에서는 포함된다고 봅니다. 또 5분의 4의 요건이 관리된 집회에서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후에 서면 결의들이 보충이 되면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소급해서까지는 아니고요. 결국 요건을 갖추게 된 그 서면 결의가 들어온 시점에 새로운 재건축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하나의 구분 소유권과 관련해서도 여러 공유자들이 지분 비율별로 나눠서 갖고 있는 경우들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그 공유자들이 하나씩 다 따로따로 구분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 한 명을 뽑아서 한 명이 의결권을 행사해야 되고 숫자도 그 한 명으로만 카운팅이 됩니다. 결의 내용이 어느 정도 구체적이어야 되냐? 사실 이 부분이 실무상 많이 문제됩니다.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도 너무 포괄적으로 결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 집회, 재건축 결의에 대한 관리단 집회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놓거나 또 필요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결의를 해놓은 바람에 추후에 실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설계 개요라든지 철거라든지 건축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예상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비용 부담에 대해서 결국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변경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분담액이라든지 기준액을 결의해서 정하면 된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매도 청구권 얘기도 모든 부동산 개발 사업시 나오죠. 매도 청구권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큰 혜택 중에 하나입니다. 매도 청구권 행사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치 않아도 부동산을 무조건 팔아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매도 청구권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재건축 결의 요건 5분의 4 이상의 숫자와 5분의 4 이상의 의결권을 갖추게 되면 2개월의 기간을 두고 재건축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청을 할 수 있고요. 2개월 이내에 답변이 오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다시 2개월의 기간을 둬서 매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이제 시간의 문제일 뿐이죠. 결국은 매도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실무상 이미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는 시점에는 브릿지 대출이 일어나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금융비용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해서 지나치게 많은 금원을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들은 좀 너무 지나치지 않는 선에서 합의를 통해서 끝내시는 것이 서로에게 윈윈입니다. 결국 소송 끝까지 가게 되면 지게 될 가능성이 높고 소송을 또 무조건 끝까지 간다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브릿지 대출의 금융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로 협의를 통해서 잘 해결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집합건물법상에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습니다. 재건축 결의 요건이나 매도 청구권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절차와 관련해서도 문제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건축 재개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